또 이 자리에 이제 와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아티스트 톡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적극적으로 못 하겠어요. 시국인지라.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오셔도 좀 진정성이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아티스트 톡의 주요한 테마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는 주제가 대화잖아요. 컨버세이션. 일상에서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계세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나 어떤 질적인 대화를 우린 잘 하지 못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대인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여건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진가로서 오랫동안 작업하면서도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진정 피사체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내가 피사체를 촬영하고 그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때 정말 얼마나 피사체하고 정말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 작업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의 제목이 Conversation with the Things, 사물하고의 대화예요.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물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거의 그 수준 정도면은 대단한 수준 아니냐고. 사물의 얘기를 어떻게 듣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 분 얘기를 할게요.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셨는데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분은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서 너무 끊고 싶은 거예요, 술을. 근데 이제 혼자 되지가 않으니까 밀턴 에릭슨을 찾아갔어요. 근데 밀턴 에릭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인장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선인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인장을 발견을 하고 선인장 얘기를 듣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가도 얘기가 없고 이틀 가도 얘기가 없고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선인장이 말이 없는데 내가 돈 내고 상담을 받는데 왜 선인장한테 말을 받아오라 그러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들어오시라고. 정말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듣고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인장을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일단 대화의 시작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인장은요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 없이. 심지어는 몇 년을 견디는 선인장도 있답니다. 선인장 종류가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서 선인장은 저렇게 몇 년 정도를 견디기도 하는데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이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 나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지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선인장이 하는 말을 밀턴 에릭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선인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들어갔겠죠, 작업에. 그렇듯이 사물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을 열고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결국은 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전시의 컨셉입니다. 사물들이 만약에 나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2013년부터 작업한 재개발 지구에 그것도 버려진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버림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제일 처음에 이제 전시장을 들어오시면서 첫 작품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대문이에요. 제목은 녹슨 얼굴이에요. 녹슨 얼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곳을 방문할 때 대문을 먼저 들어가고 나갈 때도 대문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인트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품고 있는 대문이에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슬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내 얼굴이 난 부끄럽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낡고 녹슬잖아요. 그리고 생명조차도 어때요? 시들고 꽃피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면 나중에는 흙으로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색깔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처음 장면에서 저는 이야기할 것들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이미 대문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이렇게 저 수선화 벽면에 있는 수선화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기는 이제 달동네에 한 달동네 재개발 지구에 연탄은행의 옆에 있던 낡은 화분이에요. 거기에 수선화가 이제 뽑혀 있는데 수선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나에 대해서 시를 썼다는데 나는 한 편도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근데 나는 내가 어디에 있던 나는 수선화라고. 아주 대저택의 멋진 정원에 피었든 아니면 작은 이제 화분에 플라스틱 화분에 피었든 나는 수선화라고. 내가 필 때가 되면 피고 질 때가 되면 질 뿐이라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바라보는 사물과는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은 소중하다. 모든 사물은. 그래서 버려지고 녹슨 모습조차도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게 제가 사물을 보는 관점 1이에요. 그리고 관점 2는 이겁니다. 사물이 쓸모가 있죠.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냥 버리잖아요. 그냥 버려지는 사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고 또 역사가 있고 또 인간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거기에는 깃들어져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사물과의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사진가로서의 이제 저의 얘기고요. 작품은 18작품 다 보셨을 거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작품까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테라피스트로서의 제가 보는 사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톡의 주제는 사진 이야기 없는 사진 톡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물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검정봉투. 검정봉투. 검정봉투 준비해 왔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기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이 검정봉투 안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봉투 안에는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코올에 대한 중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대학원대 과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공개가 되는 이제 모임이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릭인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가족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분당의 모 병원 이제 지하였는데 그래서 그곳을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거 분위기가 이제 지하니까 이제 주말에 지하였거든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석 자리에 이렇게 앉았죠. 그러고는 불을 끄시더라고요. 지하인데 불을 끄시고 나중에 이제 촛불을 하나를 딱 켜셨어요. 키고는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시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코올에 미약했으며 알코올로 많은 것들을 잃었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쭉 사명서 뭐 이런 것들을 읽고는 이제 돌아가면서 누가 진행자도 없는데 돌아가면서 롤플레이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특이했던 게 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변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꼭 굳이 앞에 안 붙여도 되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붙이실까 싶지요. 근데 모든 이렇게 병이나 아픈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 변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에요.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앞에 이제 성만. 그래서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세 번째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코올을 매일같이 안 드신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알코올을 접한 게 수학여행 가서 알코올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접한 이유가 은근히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좀 괴롭힘을 당했어요. 좀 약하고 그래서. 근데 수학여행을 가서 누군가가 이제 술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 방에서 나눠 마신 거예요. 근데 나눠 마시니까 너무 용기가 나고 막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애들을 혼내줘 버렸어. 그 방에서 날 괴롭히던 평소에 애들을 그냥 뭐 갑자기 초인의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서 우와 힘 세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아 이건 누구의 힘이라고? 무엇의 힘이라고? 알코올의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빠의 술을 조금씩 이제 먹고 용기를 내서 또 학교에 등교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엄마는 기도를 하죠. 우리 애가 제발 술을 좀 안 마시게 해달라. 그리고 아빠는 또 혼내잖아요. 술이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술을 좋아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주거니 받거니 그냥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크죠. 점점 크죠. 근데 이제 사춘기 되면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느 날부터가 아이들은 커가고 나는 중년이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집에서 아내한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풀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현직업을 하는 아빠를 보고 아들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아빠가. 그래서 아들이 대신 맞았어. 아빠의 주먹을 딸기를 맞고는 얼굴이 여기 빨갛죠. 이제 뺨을 맞았으니까. 근데 엄마가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건 참았지만 우리 아이를 하는 거는 난 못 참겠다. 당신하고 이혼해야겠다. 근데 아닌 거예요. 난 이혼을 못하겠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한다.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그럼 당신은 술을 끊어라. 근데 술을 못 끊겠고 가족은 사랑하고 이 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애가 클 동안만이라도 좀 더 클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따로 살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따로 별거를 하게 되고 혼자서 이제 신이 나신 거죠. 뭐 잔소리 안 하니까 뭐 마음대로 마시고 뭐 집에 뭐 술을 놔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들고 이걸 덜덜덜 들고 그 뺨을 맞은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이거 제가 답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뭘 들고 왔겠어요? 이따가 드리려고 그랬더니 정답을 안 맞춰가지고 네 술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주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오늘 이렇게 밤새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실은 제가 다음 주에 군에 가는데 아버지하고 마지막으로 군에 가기 전에 좀 같이 자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아들이 때린 것도 미안하고 알코올을 못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미안하고 그런 뭐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아들을 재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날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첫 번째는 미안한 눈물, 그리고 부끄러운 눈물,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마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미안함, 부끄러움, 고마움. 그거 세 가지가. 이 미안함은 뭐겠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때렸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은 내가 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리고 고마움은 뭐겠어요? 이런 아버지도 정말 그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하고 같이 보내고 싶다고 술을 가지고 온, 그죠? 그 아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들을 보내요. 너 군에 가면 남자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보냈어요. 보내고는 내가 오늘부터 한 방울의 술이라도 마시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아버지도 아니야. 내가 제가 나오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은 멋진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이 2년 단주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금주를 하면 단주칩을 받아. 그날이 해필 또 세리머니로 단주칩을 받더만요. 저는 막 그날 하루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지. 그래서 2년 단주칩이라고. 그러면 2년 동안 서로 그들의 자주 모임인 거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죠. 마칠 때쯤.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여라도 언제라도 또다시 내가 알코올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마시면 또다시 재발할 텐데 안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답게 멋지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인해 나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너를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는데 나를 아버지로 존중해준 아들을 위해서 결국은 끊게 됐잖아요. 잔소리하는 아내를 위해서 끊을 수도 없었고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도 끊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끊을 수 없었지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게 된 거죠. 그래서 별거도 이제 안 하고 서로 합치게 되고 뭐 하여튼 그런 해피엔딩의 스토리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한테 도움을 준 있는 그대로의 존중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루를 산다입니다. 제가 깨달은 거.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도 하고 하루 때문에 있잖아요.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막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이건 정답이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제가 이제 현장에서 테라피를 할 때 큰 깨달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검정 비닐봉투의 존재는 결국은 비닐봉투 안에들은 누군가는 끊으라고 하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를 싸갖고 가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줬던 아들의 마음이 이제 검정 비닐봉투 안에는 들어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상물을 보는 관점은요. 어떤 물건이든 물건에는 고유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술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술은 쾌락을 주는 존재인가? 아버지는 용기가 없고 따돌림을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용기를 줬던 녀석이에요. 술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 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으며가 아니라 당신 술이 참 당신한테 위로가 됐군요. 당신 그 술로 인해서 어쩌면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는데 술 때문에 그게 막은 거네요. 술이 참 당신한테는 친구네요.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가 이제 좀 배웠죠. 그래서 게임 중독 때문에 힘들었던 한 아이한테도 그 게임이 너한테 참 위로가 되어줬구나. 그 게임이 무엇이 좋길래 네가 그렇게 매력이 있고 끌리고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니? 선생님 그게 너무 궁금해. 이렇게 시작하지. 너 게임 끊어야 돼. 지금 성적 떨어졌지. 엄마하고 매일 싸우지. 선생님한테 그렇지. 학교 지각하지. 이건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이제 신나. 그럼 선생님 있잖아. 롤 해보셨어요? 아, 롤빵? 아, 롤빵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줄임말이잖아. 선생님 알지?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야. 너는 어때? 모든 대화는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본전불투의 얘기고요. 두 번째가 편지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 이야기는요, 조금 또 무거울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교 상담하고 강의를 하는데 상담학 강의를 하죠. 한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았어요. 늦깎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꼈어요. 원래 교수님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애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중간고사 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몇 개를 슬쩍 던지죠. 그래서 슬쩍 던졌는데 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평소에 수업이 이렇게 잘 돼 있냐, 평소 공부가, 그러면서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를 치는데 얘가 안 와요. 이 친구가 1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 15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어요. 살짝. 왜냐하면 주부거든요. 주부들은 깜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교수님, 제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전주에 아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녁간 아들 이야기를.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이라는 거. 알았다고. 이따가 전화하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시험을 치르고 전화를 했더니 울면서 교수님, 이것이 제가 받는 마지막 전화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상황을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했었으면 좋겠고 학교도 이제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4학년인데. 그러면서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니 장례식장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나한테 꼭 좀 전화를 한동안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전화를 살려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 끊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과 관련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약을 먹고 있었고 본인이 치료하면서 스스로를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결국은 이제 상담대학까지 왔는데 상담을 전공하기까지 됐는데 본인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 이거는 이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친구니까 나한테는 전화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며칠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전화기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감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아들이 죽은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그거 두 가지가 이제 그리고 마지막처럼 저한테 인사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제 제자가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와서 정신이 바짝 차리고 이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역을 했잖아요. 그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했는데 동아리에서 이제 MT를 가는데 나중에 후발대로 가는데 짐이 많아서 운전병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운전해서 그 짐을 싣고 후발대로 가는 거였어. 근데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빌려서 이제 가는데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고 대학생 차를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설득을 해가지고 얘가 운전병으로도 있었고 친구들이 짐을 실어 가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아버지가 돼서. 근데
결국은 큰 사고가 났고 옆에 친구들은 이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고 이 친구는 죽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그 차를 안 빌려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남편을 설득하지만 않았어도 아들은 살아있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학교를 한번 와야 되지 않냐, 정리를 할 거면. 그래서 그때 올 때 딱 한 가지만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나를 그동안에 너무 따르고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물 하나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편지요? 아들한테서 편지를 좀 받아오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간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교수님? 이렇게. 아들은 죽었지만 부모님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돼서 편지를 적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그거는 아들이 잠을 이렇게 죽어서도 정말 편안하게 눈을 못 감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해줘야 된다고. 그것은 아들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고 나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다고. 꼭 적어 오실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담담하게.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약간은 원망의 목소리가 섞여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또 기다림이 시작되잖아요. 올까 안 올까, 올까 안 올까. 그래서 강의 2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래서 강의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분 전에 나타나서 드디어 나타나서 이제 편지를 갖고 온 거죠. 근데 딱 나타났을 때 저를 와락 껴안고 우는 거예요. 처음에 울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교수님을 오해했어요. 교수님이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끝까지 레포트를 해가지고 오래고 그러는 이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제가 그렇지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썼대요. 그래서 아들이 빙의가 돼서 이제 써야 되잖아. 엄마께. 그거 쓰는데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한테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죽은 아들한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지? 근데 네가 지금 차디찬 죽음이 돼서 거기에 가 있구나. 그게 다 엄마 잘못이야. 얼마나 외롭고 춥고 힘드니 엄마가 곧 따라갈게. 여기만 정리가 되는 대로 엄마가 곧 따라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주렴. 그게 이제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게 쓰고 이제 결심을 했겠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돼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는 엄마, 제가 엄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죠? 늦은 나이에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갈 때 정말 저는 힘들 때마다 엄마의 그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엄마가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생각할까봐 이곳에서 눈도 감지 못하겠어요. 이거예요. 눈도 감지 못하겠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를 설득해주고 나를 믿어줬을 때 나는 너무너무 엄마한테 감사했어요. 제가 죽은 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엄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엄마가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니 꼭 엄마가 원하는 졸업도 하시고 엄마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멋진 상담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꼭 들어주실 거죠? 추신, 군에 있는 동생과 아빠를 부탁해요. 군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늘 엄마를 걱정하는 거야. 공황장애인 엄마가 어떻게 될까. 아빠는 또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또 무슨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집에 CCTV까지 이제 설치를 했다는. 어쨌든 근데 그거를 딱 쓰면서 오락헌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도끼로 맞듯이. 내가 너무 나쁜 엄마였구나. 아니 나쁜 아내였고 나쁜 여자였구나.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나 편하자고 그냥 이 세상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겨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저한테 미안한 거죠. 끝까지 레포트를 쓰게 하는 악랄한 교수님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저를 껴안고 울었던 거죠.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같이 껴안고 이제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읽고는 오늘 수업 참석할 건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둔다 그랬는데 참석할 거라고. 근데 제가 시험을 못 봤는데 교수님 학점은 어떻게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점은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A+는 못 주지만 레포트를 너무나 잘해서 A까지는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권한으로. 그랬더니 막 신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편지를 읽고 그리고 그 수업 주제를 바꿔놨어요. 제가 죽음과 상실에 대한 자료 분석 그걸로 이제 바꿔놔서 그때 수업을 했죠. 제가 이 편지 하나에 어쩌면 많은 것들이 지금 생사가 어긋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편지의 힘을 믿습니다. 편지. 만약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그러면 말로만 제발 하지 말고 손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어쩌면 진심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캡션이 있어요. 이 캡션이 사진이 부족해서 캡션을 붙인 거 아니에요. 이 산호들이 하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사물의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궁금해요. 제가 본 거는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물의 말투로 캡션이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전부 다. 내가 사물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물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라피와 이제 사진하고를 어떻게 이제 융합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역할을 얻느냐 하면 저는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진은 저의 일상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진관에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진은 저한테는 무지무지 매력적인 존재예요. 그때 제 삶이 바뀔 뻔도 했어요. 워낙 카메라를, 그 사진관은 현상도 많이 했지만 카메라 판매도 했거든요. 카메라 판매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 저보고 이제 대리점을 내라고 2학년한테, 대학교 2학년 때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학업을 해야지 대리점을 지금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했을 뿐이지.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진들을 봤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새일이 생겼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 산에 자주 가시는구나. 이분은 몇 장인지 세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수없이 많이 봤던 그 사진들이 저한테 뭐 그런 거 잊어버리지 않냐고. 물론 잊었지만 저한테 사진을 보는 어떤 눈을 좀 길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뤘던 카메라에 대한 어떤 애착 그런 것도 이제 저한테는 두고두고 사진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맺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고, 심리 상담은 문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에서 영문학과 동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서 심리 상담을 전공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와닿았어요. 현장에서의 이제 어떤 테라피와 사진과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사진 한 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술이라는 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특정인들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대중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서 마음이 힐링되고 소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내보이는 방식 다 다르죠. 다르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이야기 없는 사진도 엉뚱한 얘기를 할 거라고 혹시 지루하실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장시간 지금 이야기했는데 안 지루하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그래서 물건을 너무너무 이제 저는 중시 여기는 중에 하나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버리는 수업도 당연히 하죠. 버리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채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움이라는 이 공간에서 결국은 채워가요. 채워가는 입장인데 채워가면서 또 버리고 또 비우고 이런 과정이 뭐 인생의 일련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진가로서 바람이 있다면 작년 다르고 올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랐으면 좋겠어요. 성장하는 사진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지 겸손하면서 꾸준히 작업하는 사진가. 한번 반짝했다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진가가 아니라 일상에 존재하면서 꾸준히 나만의 방식으로 사진으로 소통하고 작업하는 그런 사진가가